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주변에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해안이 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옆집에 사시는 그냥 아저씨인 줄만 알았는데, 또 옆집에 사시는 그냥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들이 진짜 통찰력이 상당히 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진짜 놀라운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 문 닫히는 데 있죠, 거기에 붙어있는 그 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남겨놨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이제 아주머니랑 아저씨들이 있는데 저한테 막 인사를 하시는 거야. 좋으신 분들이네. 저는 이제 항상 이 귀에 뭔가를 꽂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뭔가 좀 인사를 하나 보다,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내릴 때도 또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탈 때도 나한테 인사를 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뒤늦게 제가 좀 바보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혼자 있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키거든요. 일단 어른한테는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나한테는 인사하라고 해놓고선 왜 아빠는 안 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진짜 큰 깨달음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네.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도 저희가 경제 지표 얘기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지표도 상당히 끔찍하네요. 뭔 얘기냐면요,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그래서 불황은 불황인데 늪지연 불황이 오고 있다, 늪에 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끔찍한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늪에 빠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 4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5% 성장하는 데 그쳤대요. 지난 4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0% 성장세.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특히 각 경제활동별 성장률이 끔찍해요. 제조업은요 0.2% 마이너스예요. 지난 2014년 4분기 0.2% 성장하는 데 그친 이후 5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늪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보통 늪에 빠지면 서서히 가라앉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버리잖아. 그렇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늪에 빠지지 않은 누군가가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 한국 경제를 건져줄 만한 그 누군가가 있는 건가요?
그게 없어서 문제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요, 소비라도 늘어나면 좋으련만 소비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통계에서요, 1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죠. GNI는 전분기 대비 2.7%가 늘어났대요. 아니,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돈을 안 쓴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가계가 소비를 안 하다 보니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해요. 국내 총 투자가요,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대요. 그래서 27.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2009년 2분기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래.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 최저 기록을 다 역으로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은은 올해 예상한 성장률 전망치인 2.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에서 4분기 동안 성장률이 평균 0.7% 이상은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없죠.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요, 2년 3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PC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올해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요, 4월의 거래액이 4조 7,600억 원, 1년 전 같은 달 대비해서요 11.3%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요, 올해 1월부터 2월, 3월 연속으로 20%대 성장을 하다가 증가폭이 반토막이 난 거죠. 오호. 지난달 증가율은 1월 이후 가장 낮은 건데요. 화장품이 32.5%, 가전, 전자, 통신이 21.4% 등으로 여전히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3.2%, 여행, 예약 서비스가 마이너스 2.1%, 아동, 유아용품이 마이너스 0.7% 등 일부 상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요, 전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뒷걸음질했고요. 여행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6월, 아동, 유아용품은 2014년 5월 이후 각각 처음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지표랑 똑같네. 다 마이너스예요. 이에 대해서 통계청 측은 지난달 영화 관객 수가 많이 줄어서 여행 및 예약 서비스가 감소했고, 옥시 사태로 화학 제품을 덜 쓰려고 하면서 그동안 증가했던 아동, 유아용품 거래액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요 2조 4,100억 원으로 31%가 증가했네요. 어허.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줄었지만 모바일 쇼핑은 늘어났다. 모바일 쇼핑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군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최강 산업 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게 조선업이었잖아. 그렇죠. 조선 코리아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고요. 경제신문에서 조선 코리아 특집 이런 거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이요, 5월에 수주한 배가 몇 척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제로였잖아. 제로였는데 그것보단 좀 많아도 4척밖에 안 돼요. 4척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 순위가요, 전 세계 4위도 아니고 5위도 아니고 6위까지 밀려났대. 원래 1위였잖아. 그러니까 조선 세계 1위,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뭐 여러 군데서 나왔었는데 인젠 6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클락슨 리서치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이요 총 38척. 되게 적네요. 근데 이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것은 겨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4척. 올 들어 5월까지 수치를 따져봐도요, 진짜 심각해요. 일단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156척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봤더니만 중국이 63척으로 단연 1위고요. 그 다음이 일본일 줄 알았는데 일본도 많이 밀려났어. 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한국이 그 다음 14척으로 6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조선 코리아 더 이상 얘기 못 쓰겠네요. 혼다, 벤츠, 포드,
유명 수입 브랜드 자동차가요 1000여 대나 리콜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요? 예. 국토부가요 오늘 이들 브랜드 자동차에서요 제작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을 명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사 13개 차종의 9,030대군요. 혼다 시빅, 아반떼급이죠. 혼다 시빅 등 4개 차종의 에어백 결함, 그리고 포드 링컨 MKX 얘는 연료 탱크 결함이 있다고 하네요. 오호. 시빅, 레전드, 인사이트, CRG 다 혼다차죠. 이들 4개 차종은 에어백이 터졌을 때 과도한 압력으로 내부 부품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콜 대상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작된 4개 차종 7,569대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해당 차량 소유주분들은 꼭 리콜 통지서를 챙겨서 AS 센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벤츠 E클래스는요,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동력이 자동 변속기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결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달리다가 갑자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엔진의 힘이 변속기로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엔진이 겉돈다는 얘기죠. 해당 차량은요, 작년 12월부터요 올해 5월까지 제작된 1135대입니다. 이 클래스 정말 많이 팔리는 차인데. 아무튼 해당 차량 소유하신 소유주들은 반드시 AS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요즘 알파고 때문에 일자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분들한테 오늘 귀에 번쩍 뜨이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요.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이 미국의 직업별 고용구조와 시사점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직업군,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음식, 그리고 사업 및 금융, 보건, 의료 기술직 이렇게 나타났대요. 예.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셰프가 인기가 있나 봐. 우리로 치면 치킨인가요? 뭐 그거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전체 일자리는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760만 명이 증가했대요. 미국은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일자리 만든다 말만 했지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 네. 미국에서는 22개 직업군별로 살펴봤었을 때 음식 관련 일자리가요 178만 명이나 늘어났대요. 그리고 사업 및 금융이 162만 명, 보건, 의료, 그리고 의료 기술직이 147만 명, 개인 보호 서비서 여기도 112만 명, 컴퓨터 수학 여기는 105만 명.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반면 같은 기간에 생산직에서는요 118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아마 알파고 같은 로봇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일단 사무행정 지원이 94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건설 및 토목이 89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직업, 이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기에는요 1위가 고용 서비스 전문가, 그러니까 일자리 찾아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171%,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시장조사 분석가 159%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컴퓨터 전문가 91%, 개인금융 전문가 82% 순으로 많이 늘어났대요. 특히나 주목할 게 있어요. 10년 동안 새로 생겨난 직업, 이게 몇 개나 되냐면요 24개가 된대요. 그리고 이 새로 생겨난 직업에서 생겨난 일자리도 무려 133만 개. 상당히 많죠? 새로 생겨난 직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텐데 컴퓨터 네트워크 지원 전문가 이런 게 있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직업에만 19만 명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사 이것도 15만 명이 늘어났고요. 또 재미난 게 전문 간호사 있죠. 전문 간호사도 14만 명이 늘어났대요. 또 눈길을 끄는 게 체열사. 피 뽑는 사람이요? 응. 기존엔 체열사가 따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체열사도 새로 생겨난 직업에 꼽혔고요. 이 체열사도 12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를 낸 이부영 동부가 연구실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정부 고용 정책도 보건, 의료, 과학기술 전문 인력 등 향후 인력 수요가 높은 직업 중심으로 집중해서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보다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인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일자리 찾으실 때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네요. 웹 개발자와 채열사 이런 게 10년 안에 생긴 직업이다. 이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뜻밖이네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비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인데 자동차보다 이게 택배 얘기 아니에요? 택배도 차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껴다 맞히는 것 같아. 관련이 있죠. 예. 자, 방금 저희가 브리핑에서 온라인 모바일 쇼핑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저는 쿠팡을 종종 이용하거든요. 소셜 쇼핑. 예. 왜냐면요, 이 쿠팡이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아니면 경쟁 브랜드인 티몬이라든지 얘네랑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물건의 퀄리티나 가격 면에서는요. 그런데 딱 하나 압도적인 경쟁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진짜 로켓이야. 오늘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내일 집 앞으로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로켓 배송을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안 해주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베껴서 이길 배송을 하는 데가 생겼을진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길 배송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길 배송이 대단한 건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보통 일반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빠르면 이틀? 그러니까 주문 날짜 기준으로 이틀입니다. 사흘.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저는 일주일 걸리던데요? 그래요? 빠르기만 하면 로켓 배송도 사실 그저 그런 서비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켓 배송을 하는 분들 있죠. 쿠팡맨. 이분들이요. 정말 친절해요. 진짜예요? 그럼요. 제가 감동을 한 게 배달 전에 휴대전화로 문자가 와요. 근데 이 문자가 뭐 우체국 택배 이런 것도 오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2시에서 5시 사이에 물건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2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2시에서 5시 사이야. 참 애매해요. 그런데 쿠팡맨이 보내는 문자는요. 이런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선택을 하세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문 앞, 2번은 경비실, 3번은 직접 집 안으로 물건을 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쿠팡맨을 대면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고 있어. 그러면 벨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애께서 난리 나죠. 아기 재우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짜증이 나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혼자 살아. 근데 하필 요때 내가 갑자기 누가 불러가지고 밖에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맞벌이야. 아파트 사는데. 그럼 경비실에 놔주세요. 이거를 굳이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 배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집에서 쉽니다. 해서 직접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요.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님 물건 왔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딱 건네주면서 뭐 또 나중에 문자가 또 옵니다.
오늘 쿠팡맨의 로켓 배송 마음에 드셨나요? 평가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존의 택배 배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택배 기사님들 얼굴을 보면요, 나 힘들어 죽겠어, 말 시키지 마, 이런 표정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배를 눌러갖고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 근데 문 앞에 박스가 떡하니 놓여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뭘 이렇게 깨지는 종류의 물건을 시켰는데 이게 깨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물건을 판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아니 이거 그게 무슨 저 지방의 뭐 장인이 만든 간장인가 이랬을 거예요.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간장이 깨졌네? 그랬더니 택배 회사에 뭐 자기가 연락을 해서 뭐 다시 배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와서 이거는 파는 사람이 포장을 제대로 안 해서 깨진 건데 이 중간에서 나만 곤란하게 됐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야. 어허. 뭐 어찌됐건 저도 참 곤란했죠. 그래서 어쨌건 이 배송해야 될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물건이 분실되는 겁니다. 분실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택배 업체는 물론이고 중간에 있는 기사님도 그렇고 택배 물건을 받는 고객도 그렇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막 싸워 또. 어허. 자, 쿠팡맨과 일반 택배 서비스를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이해 세력들이 지금 길고 긴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둘 다 비슷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싸워요? 최근까지요, 물류업계에서는 로켓 배송이 불법이다 물고 늘어졌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쿠팡맨이 하는 로켓 배송이 공짜거든요. 그죠? 9,800원 이상의 물건을 사면요, 로켓 배송이 됩니다. 물론 이 로켓 배송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여기도 일반 택배처럼 2,500원인가? 이걸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 택배 기사님들이 이거를 배송을 해줘요. 근데 로켓 배송은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택배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밥그릇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고 늘어졌던 이런 싸움들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로켓 배송 시비 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한동안 잠잠했단 말이죠. 그런데 5월 31일에 통합물류협회, 여기는 이제 택배사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거든요. 여기에서 소송을 걸었어. 요번엔 이유가 뭐예요? 건수 잡았다 이거지. 이 건수가 먼거 하니 로켓 배송도요,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옷을 시켰는데 안 들어가. 사이즈가 안 맞아. 내가 살이 쪄서 안 들어가. 이런 경우 반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반품을 할 때도 쿠팡맨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5,000원을 받는다는 거야. 반품료를? 로켓 배송을 할 땐 공짜라고 했는데 반품을 할 때는 5,000원을 받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일반 택배 서비스도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변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야. 이 물류업체에서 봤을 때 어라? 이거 우리가 하던 행태인데 쿠팡에서 우리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얘네도 이 로켓 배송이 유상 배송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찾았다 이거지. 그동안은 공짜인데 뭔 문제야? 내가 내 물건 내 발로 배송을 하든 로켓을 싸서 배송을 하든 공짜인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피해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통합물류협회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품비 5,000원을 고객에게 받으면서 이거 공짜다. 이거는 단순히 반품을 할 때 드는 포장, 그리고 트럭의 기름값, 쿠팡맨 월급 이런 거다. 이거는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변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공짜면 반품 비용도 공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기업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울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빨리 오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물건을 전달하는 분들이 친절하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측의 노동자들을 한번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연 양쪽의 노동자들 중에 누가 더 노동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참에 착한 소비 한번 해볼까? 그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동자 환경을 가진 업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쿠팡맨은요, 일단 연봉이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때 화제가 됐었었죠. 예. 쿠팡에 고용된 노동자인 만큼 트럭, 기름값 이런 거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물론 한 달에 쉬는 날이 많아야 이틀밖에 안 된다.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 택배 기사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나면요, 쿠팡맨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택배 기사님들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도대체 한 달에 2번 쉬는 쿠팡맨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그러느냐. 일단 택배 기사분은요, 오전 7시에 출근을 한대요. 근데 이거를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신대. 작업장으로. 작업장은 어딘가요? 이 작업장이요, 야외인데 자기가 오늘 배송할 물건들을요 트럭에다가 실는 거야. 근데 실을 때 막 실는 게 아니래. 이 담당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 PD님 사시는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이 내가 담당이야. 그러면 신사동, 응암동 이런 인근 동네에 물건을 일일이 다 자기가 분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분류 작업이 끝나면 이거를 트럭에다가 실어야 돼요. 그렇겠네. 그럼 트럭에 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동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응암동 들렸다가 신사동 가니까 신사동 물건을 안쪽으로 밀어놔야 되겠죠? 가장 나중에 빼낼 그렇죠. 테니까. 응암동 건 바깥쪽으로 빼고.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작업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작업이요, 7시부터 보통 10시, 11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큰 트럭에 들어갈 물건을 직접 분류를 하고 이거를 또 다 실어야 돼.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장난 아니겠죠. 저는 이것만 해도 벌써 힘이 빠져서 운전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그리고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나면, 근데 점심을 먹기가 어렵다는 거야. 점심시간이 1시간이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늘어나요. 그리고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아니, 문자에 2시에서 5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지금 5시 반인데 나 당신이 보낸 문자만 기다리고 있다가 약속 시간 6시로 잡았는데 5시 반 됐는데도 왜 안 오냐?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점심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빵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길거리 음식 이런 걸 먹는다는 거죠. 게다가 택배사 직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이분들이. 근데 택배사 정직원인 분들은 거의 없대요. 대부분 개인 사업자라는 거야,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그리고 화물차와 관련된 온갖 비용, 그리고 밥값, 통신비, 이거를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의 하청업자인 셈이죠. 그렇죠. 그나마 직접 하청이면 다행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재하청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자가 붙게 되면은요, 원청, 그 다음에 하청, 얘네들한테 뭘 줘야 되겠어요? 수수료를 또 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요것 떼고 그것 떼고 다 떼다 보니 이분들의 월 수입은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박스를 던진다든지 얼굴에 말 시키지 마 이런 표정이 쓰여 있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왜 택배 기사님들을 불친절하게 만들고, 그죠? 쿠팡맨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가? 알고 봤더니 이게 택배 회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였어. 그러니까 로켓 배송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은 쿠팡을 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소송을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야. 택배회사 자체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얘기는 택배사에서 쿠팡만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쿠팡보다 잘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미국 아마존,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죠? 드론이나 무인 비행체로 물건을 배송을 하고 있단 말이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트럭을 이용한 택배 사업을 놓고 소모적인 싸움을 한다. 이거 말 그대로 총극 아닙니까? 아마존이
아마존 코리아에 베조스 아저씨가 우리 드론으로 무료 배송, 그것도 스마트폰 터치 1시간 내로 배송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쩔 거야. 그때도 불법 운운하면서 고소하고 있을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택배 업체 쪽에 질문을 하나 좀 들어보려고. 짜장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시켜 먹을 때 오토바이 쫙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오토바이 배달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이 택배업체 논리를 따지면 이것도 불법이겠네. 그렇죠. 근데 물류협회에서 아직까지 짜장면 업체 사장님 대상으로 소송 걸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자기들 밥그릇이랑 상관없으니까.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이게 조흥섭 한겨레신문 환경 전문 기자가 쓰신 글인데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글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또 페이스북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목은 뭐냐면요, 매기 효과 그런 건 없어요. 매기 효과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보통 수조에 미꾸라지의 천적인 매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더 활발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이런 내용을 매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경영학에서 많이 응용이 되죠. 네. 경영학에서도 경쟁을 시켜야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기업들도 훨씬 활발해진다, 뭐 이런 것과 연결돼가지고 매기 효과를 많이 얘기하고, 이게 가끔은 야구나 축구 뭐 이런 데서까지 활용이 되더라고. 주전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있어야 이 주전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에 매기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조 기자는 과연 이런 매기 효과란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할까, 이런 의문을 던지신 거야. 일단 조 기자에 따르면요, 문헌을 뒤져봤대요. 미꾸라지에 대한 매기 효과를 직접 조사한 연구가 있는가? 없대.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비슷한 사례를 찾은 거예요.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 이런 사례는 의외로 좀 많대요. 일단 이 조 기자가 언급한 사례를 보면요, 미국 과학자들이 메뚜기를 들판의 사육장에서 길렀대요. 그리고 새들은 사육장 위에 앉아서 주변에서 잡은 메뚜기를 먹는 등 메뚜기에게 공포를 일으켰다는 얘기인 거죠. 메뚜기가 말하자면 미꾸라지고 새가 메기가 되는 거야. 네. 메뚜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적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니까 날 잡아먹으려고 부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새가 항상 내 위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풀 위로 높이 뛰지도 않는데 생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번식도 안 한다는 거야. 메뚜기가 자손 날 이유가 없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또 이뿐만이 아니래요. 최근 사이언스지에 실린 메뚜기 연구를 보니까요, 포식자가 이 메뚜기의 화학 조성까지 바꿔놓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대요. 뭔 얘기냐면요, 메뚜기 사육장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는 천적인 거미를 집어넣었대요. 거미가 이제 메뚜기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게 공포를 줬다는 거야. 네. 당연히 메뚜기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겠죠? 스트레스를 일으키니까 메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몸속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질소의 체내 함량이 줄어든대. 공포를 겪지 않는 일반 메뚜기에 비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메뚜기가 죽잖아요. 일반 메뚜기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받은 그런 메뚜기를 40일에 걸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
이 각각 메뚜기의 구성 성분이 다르대. 아까 얘기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메뚜기는요, 질소 함량이 낮아요. 그럼 질소 함량이 낮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토양의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켜. 결국 토양이 황폐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메뚜기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나오니까 산성화가 됐겠구나. 그러니까요. 질소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결국 메뚜기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게 다시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을 다시 메뚜기가 먹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끊긴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 조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뚜기 이 효과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합리화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미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생태 연구 어디를 보더라도 과학적으로도 이 매기 효과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붙였어요. 굳이 과학을 들지 않더라도 과밀한 수조에 메기를 넣으면, 그래서 미꾸라지를 놀라게 한다면 당장 미꾸라지가 생기가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겠지만 머지않아 산소와 에너지 고갈로 미꾸라지가 다 죽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신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 특히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점이 뭘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유롭게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항상 경쟁만 강요하는 이런 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도어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진짜 우리 인간 사회에 매기는 필요 없지 않은가, 매기 효과도 없지 않은가,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한숨이 결국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